글쎄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한 12년쯤 된 것 같네요. 한 10년쯤 됐군요. 그 사이에 만들어낸 이제 작은 성과들, 이 실적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정치에서 뭐 화끈하게 큰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많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은 변화, 작은 성과들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뭐 평가 또는 기대라고 생각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재정을 지출할 때는 사실 이제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재정 지출의 중요 목표가 경제입니다.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 과열을 시키거나 이런 이제 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재정이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대립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전해 준다라는 측면의 정책으로는 선별이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피해를 모든 국민이 다 입었습니다. 피해 입지 않은 국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해야 한다면 보편 선별 지원을 다 하면 좋죠. 그 지금도 뭐 보편 지원했다가 또 선별 지원도 했다가, 그럼 4차는 어떻게 할 거냐? 1차는 보편 지원, 2차, 3차는 선별 지원이었으니까 4차는 다시 또 보편 지원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딱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지역화폐형 보편 지원이 경제 효과도 크고 복지 효과도 있으니까 사실 중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위 융복화의 시대인데, 정책이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면 재정의 효율성이 2배, 3배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선별 지원을 하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본의 최근 사례를 보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더니 10%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90%는 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발굴한 거죠. 새로운 정책 수단을. 3개월 내에 안 쓰면 없어진다. 그리고 시한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용처도 제한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형 백화점에 쓰지 마라. 광주 분들은 광주에서 써라. 그래 광주의 소상공인들이 산다. 이게 지역 경제나 골목 경제가 살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 측면에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13조 원이었고, 이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선별 지원한 게 한 18조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13조 정도였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광주 시민 또는 뭐 여러분께서 보셔도 1차 재난지원금은 골목이 들썩들썩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2차, 3차 지원을 했는데도 아무런 체감이 안 되죠. 그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목표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경제고,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큰, 그리고 복지 지원 효과도 사실은 큰 이런 보편 지원이 훨씬 낫다. 선택해야 된다면. 그러나 재원이 제한적이라면 정말 특정 계층, 피해가 큰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또 필요하죠. 제가 어느 한쪽을 하고 어느 쪽은 나쁘다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걸 적절히 잘 섞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보편 지원을 해서 어차피 국민 여러분께서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뭐 몇 개월 안에 다 쓰도록 하면 이중 효과가 있다는 거죠. 소득 지원도 받고 그걸 반드시 써야 되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팔면 생산도 유발이 되고, 생산이 유발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결국 공급도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 화폐에 대한 뭐 어떤 국제 연구 기관이 지역 간 이전 효과라는 측면을 집중을 해서 보니까 네. 지역 화폐를 전 영역에서 다 발행하면 결국 똑같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지적은 그 면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측면이 있죠. 사실 지역 화폐는 서울의 소비를 광주로 옮긴다 이런 측면보다는 대형 유통점의 매출을 지역 골목 소상공인들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간 수평 이전이 목표가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수직 그 이동 그러니까 뭐 대형 유통점에서부터 소상공인 골목 상권으로라고 하는 효과가 큰 거죠.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어떤 전국적인 글로벌 그 유통 대기업이 10조 원의 매출을 올려서 1조 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기 뉴욕으로 가거나 글로벌한 아니면 네. 뭐 서울로 가는 거죠. 서울의 여의도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조 원의 매출과 1조 원의 순이익이 동네 신발 장수, 예를 들면 치킨점, 뭐 동네 카페, 미용실 뭐 이런 데로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동네에서는 돌고 돕니다. 이게 승수 효과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경제는 결국 순환입니다. 돈이 많은 게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순환하게 하는 게 경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출을 대형 유통점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동네 골목 상권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유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제 국책 연구기관인데 조세재정연구원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낸 곳이 있어요. 그게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거기서는 이게 소비 유발 효과도 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크다. 매우 유용하다 이런 결론을 냈죠. 똑같은 국가 정책기관인데 다만 이제 보는 시각이 문제죠. 지역 간 이동으로 보면 의미가 최종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별 영업 그 종류별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거죠.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채권을 누가 갖느냐? 외국이 갖는 게 아니고 개인, 국민, 기업들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국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문제지만 전 세계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니 그걸 약간 감수하고 가계 지원을 해서 소비를 늘리는 게 개인도 행복하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계속 코로나 위기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방 안 끝날 거거든요. 이게 끝나면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정확한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당장 뭐 팔이 부러져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픈 거 다 나으면 수술하겠다 그런 거 비슷한 것이거든요. 지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주택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역시 경제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지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요즘은 집을 한 채 사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평생 갚아도 못 갚고 아들 손자 대까지 갚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집 한 채가 뭐 10억, 20억 이러니까요. 그 아들 3대까지 손자까지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를 못 하게 됩니다. 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집값 갚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어서 이렇게 집 사서 평생 빚 갚느라고 허덕댈 게 아니고 최소한 수도권 같은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 분양 그 차이 엄청 나잖아요. 5억 분양하면 10억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로또 만들지 말고 우리 국민들께 평생 그냥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소유하면 불로소득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의 삶도 개선하고 또 주택 가격 때문에 지금 집값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 덧붙여서 기본 대출 말씀도 드렸는데 막 그냥 투자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금융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자율을 낮춰도 돈을 안 빌려가요. 왜 안 빌려가느냐?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한들 나도 남아도는데 투자할 사람들은 빌려갈 이유가 없죠. 그럼 누가 빌려가느냐? 투기하는 사람들이 빌려갑니다.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주가,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야 금융통화 정책이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너무 상업화돼 가지고 공적 기능을 안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빌려줘요. 안 빌려가도 될 사람한테는 자꾸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 등급제라는 걸 해놓고 재산 많고 소득 높은 사람한테 싼 이자로 장기로 많이 빌려줘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낮은, 즉 소득이 적고 자산도 적은 어려운 사람, 지금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먹고도 살아야 되고 뭐 투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금융통화 정책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국민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금융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자. 저희는 1,000만 원 정도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24%씩 주고 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평균 대출액이 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까지 좀 더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2%대 이자로 우대금리 수준으로 빌려드리고 한 10년, 20년 정도 있다가 갚을 수 있게 해주면 필요한 분이 돈을 쓸 수 있죠. 그게 결국 소비도 하게 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생명이 돈의 순환인데 돈도 좀 돌게 하겠죠. 그러면 막 빌려가 가지고 떼어 먹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진짜 기후인 것이 실제로는 서민들이 대출 받아 가지고 못 갚는 비율보다 기업들이 몇 조 원씩 빌려 가지고 안 갚는 게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국장님도 1,000만 원 빌려 가지고 그거 안 갚으면 신용불량 돼 가지고 통장도 개설을 못 하고 직장도 얻을 수가 없는데 돈이 있으면서 그걸 안 갚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사실은 이제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인 거죠. 모르겠어요. 뭐 한 50억, 뭐 100억 이렇게 빌려가면 슬쩍 떼먹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신용불량돼도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00만 원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대신에 사람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게 금융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정리삼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건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기술혁명으로 인한 국가 발전에 따르는 풍요로운 삶, 경제적 풍요를 모두가 최소한 조금씩은 골고루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 기본권, 풍요로운 삶을 최소한 함께 나눌 권리,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경제적 기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사실은 이제 유한 자원이잖아요. 이게 생산이 불가능한, 특히 토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 소위 지대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거하고 필요도 없는데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다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거주용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1가구 1주택은 숫자 중심으로 보호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광주 분들이 압구정동에,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집을 삽니다.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두 채면은 이 제재가 있으니까 한 채를 사는데 그러면 가장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도권에다 또 그중에 핵심 지역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방 차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거주용이면 뭐 두세 대든 내가 별장으로 뭐 저기 저 하나 더 갖고 있든지 두 개 더 갖고 있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나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실거주용이냐 아니냐, 실수요냐 아니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 즉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정책이 거기 못 따라가는 겁니다.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신뢰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 것 같다. 정부가 진짜 이거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면 집값을 누른다고 말하는 순간에 아, 집값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신호가 돼요. 아, 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정책의 완결성이 중요한데 정책의 완결성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닌 데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돈 빌려주지 말고요, 쉽게 말하면 또 행정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을 우리는 전 세계에 비해서 또 너무 적으니까 공공임대가 이거를 이제 대량 공급하면 해결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값이 오르는 정책을 만들게 돼 있어요. 정책 결정자들은 부동산을 못 가지게, 즉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가 못 되게 하면 됩니다. 승진할 사람 많거든요. 부동산 없이 청빈하게 사는 공직자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집에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는데 국민들이 집값을 잡겠다 이러면 믿겠어요, 믿겠어요? 자기가 진짜 집값이 내린 정책을 하면 자기부터 팔겠죠. 자기는 안 팔면서 앞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뒤에서 아, 드디어 집값이 오르는구나.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신뢰 문제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관료들이 문 대통령님 뜻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잘해주면 좋겠어요. 기재부도 경제를 살리는 원래 경제기획원 더하기 재무부였거든요. 돈은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돈을 쓰는 게 일이잖아요. 돈 버는 데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거쳐서 돈을 잘 쓰는 게 일인데 아끼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공부 좀 하십시오. 현장도 좀 살피십시오. 대통령 뜻도 잘 받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안보, 질서, 민생. 이게 이제 정치와 행정의 역할인데 이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힘 세다고 봐주고 또는 뭐 돈 많이 가졌다고 봐주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요. 질서를 파괴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질서 있는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형벌을 가하는데 이게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어요. 뭐 도덕적 비난도 있고, 뭐 행정적 제재도 있고, 뭐 징계도 있고, 뭐 영업 정지도 있고 있는데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형벌을 가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보복하자, 응보하자. 근데 이건 사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원시사회에서나 그랬던 거지. 지금은 이제 주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인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게, 특별 예방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도 그런 짓 하지 못하게, 따라하지 못하게, 즉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거두어 드릴 때 이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느냐를 잘 살펴야 되겠죠. 결국 저는 국민의 뜻에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사회 통합을 위한 고유 권한인데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보고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한 일도 있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냥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은 광주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그 광주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저는 이제 공장을 다닐 때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도 뭐 정말 일배나 다름없는 그런 비난을 많이 했죠. 왜냐면 들어오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진짜 폭도가 맞나 보다. 뭐 저 북한군이 뭐 진짜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광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난 언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주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태어났다면 제가 사회적 인식을 깨고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광주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광주는 사회적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대학 가서 그 모양을 봤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그걸로 국민을 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 억울한 거는 쏴서 죽여놓고 그들을 폭도로 몰아가지고 또 이중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총 맞아서 뭐 칼로 찔러 죽은 것도 억울한데 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또 제가 살아왔던 공장 노동자로서의 뭐 제가 사실은 장애도 입었는데 산재로 제가 장애인이 됐는데 뭐 보상도 실제로 못 받았거든요. 그런 삶 자체가 이게 개인의 무능력이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겠다. 내 다음 세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살기로 마음 먹은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제가 이제 성남에 노동 인권 운동을 한다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 시민사회 운동을 했고 노동 인권 운동 하다가 다시 또 시민사회 운동 했다가 제가 이 병원 그러니까 공공의료 확보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때문에 제가 이제 홍준표 지사하고 많이 비교가 됐는데 그 진주 의료원 없앴죠. 네. 우리는 성남 의료원 만들기를 했거든. 근데 그거 하다 제가 이제 또 구속 수백 가지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공공의료원 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시민의 손으로.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 개혁, 선거 개혁을 통해서 돈 안 들고도 선거를 할 수 있게 충성맹세하지 않고도 권리당원만 많으면 후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자라고 해서 제가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1, 2차 위기는 겨우 넘었는데 3차 위기가 되니까 병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결국 그게 공공의료 비중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지표가 많은데 공공의료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실 기준으로 전체 병상 중에서 공공의료 병상이 8%밖에 안 돼요. 보통 3, 40% 됩니다. 뭐 유럽 같은 데는 6, 70% 되죠. 그러니까 3차는 민간을 동원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공공의료 비중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쨌든 서명했고 이제 운동했고 시장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성남시립의료원이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제 삶의 지표를 바꿨습니다.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역사가 됐고 다 침판이 됐죠.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보여주신 평화, 인권, 질서, 공존,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앞으로도 결코 변치 않을 대한민국의 좌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 인생에도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큰데 저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나도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제가 통째로 바뀌게 됐죠. 사회적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 그 계기가 어쨌든 광주의 충격 때문이었죠. 저도 그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비난했으니까. 물론 속아서 동조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뭐 그렇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성할 때 하는 거지 죄도 인정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잘했다고 할 때 그건 용서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그건 용서 통합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통합 뭐 용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전제가 잘못됐어요. 봉합을 통합으로 치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놓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퇴보예요. 그래서 용서 또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좀 이렇게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면제시켜 주거나 하면 앞으로 또 그런 거 하라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절대는 해서 안 되는 일이죠.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를 불안하다, 뭐 이렇게 너무 과격하다, 급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일면만 본 것이죠. 되게 제가 이제 제일 이제 호평받는 게 이제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단속하지 못했던 계곡의 그 불법 시설을 몇 달 안에 싹 해치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제가 막 포크레인 동원해서 마구 때려 부신 줄로 상상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강제로 철거한 거는 소유자가 있는데 강제로 철거한 거는 6건밖에 없어요. 1,500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자진 철거하셨어요. 그것도 흔쾌히. 제가 자진 철거 도중에 제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철거 대상 지역에 그 백운 계곡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제일 막 불법 시설이 많은 데예요. 백운 계곡의 상인들이 저를 격려하는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갈 길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퇴로를 철저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면서 안 하면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강제 철거당하고 돈 내고 처벌받고 그냥 대책 없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진 철거하시고 대책 예를 들면 복구도 깨끗하게 해드리고 처벌도 면제해드리고 재정 지원도 해드리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갖추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드릴까요? 이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겠어요? 문제는 이제 권위죠, 권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빈말하지 않더라. 약속하면 다 지키고 말한 거는 어기지 않는다. 이런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어기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진 철거를 몇 달 안에 경기도 전역에서 다 철거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결과만 보고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 1, 2, 3 대책까지 다 마련해서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내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짧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신속하게 과감하게 하긴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정말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신중하게 하고 하는데 이 과정은 잘 안 보이니까 동작이 너무 빠른 거죠. 업무 행정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남들이 안 하는 거 많이 하니까 보통 막 민원이 무서워서 이해관계에 얽혀서 못하는 거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이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치우니까 과격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경험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좀 어줍잖게도 이제 대선 경선을 나갔지 않습니까? 시장 하고 있으면서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나갔다가 이거 혹시 뭐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오버했다가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나쁜 평가를 많이 받았죠. 나쁜 경험이긴 한데 거기서 정말로 배운 것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해주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 판단과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배만 뒤집어졌어요. 큰 흐름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것이어서 그냥 제가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제가 뭐 정치적 후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조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정을 해 주실까 생각하면 시장 시켜놨더니 잘하네? 도지사 시켜놨더니 잘하네?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제가 맡겨진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해가지고 실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뭐 시켜놨더니 잘하고 있나? 아니 보고 저 일은 안 하고 말이야 맨날 편만 먹어가지고 자꾸 나 이거 시켜주세요 저거 시켜주세요 이러면 국민들이 보고 그 시켜주고 싶겠습니까?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내면 내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결국은 뭐 다른 일 더 큰 역할 시켜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제가 하겠다 말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모습이 건방지게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하는 것도 사실은 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최대한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님은 정말 경륜도 높고 역량도 뛰어난 훌륭한 분이시죠. 다만 이게 뭐 어떤 게 더 낫냐가 아니고 좀 다르죠. 다른데 뭐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결국 시대 상황이나 또는 시대적 과제, 또 국민들의 열망, 또는 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이 더 유용할까를 결국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뛰어난 분이시죠. 윤석열 문제는 사실은 검찰 개혁의 곁가지 문제죠. 저는 줄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근본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람에 가지가 많이 흔들려도 줄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 아까 질서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관이 사실 검찰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지켜야 돼서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한 기관이 검찰이거든요. 근데 이 검찰이 만약에 내가 친하니까 너 훔쳐도 괜찮아. 넌 죄도 안 지었지만 너 미워해. 너 죄 있는 걸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부터 국민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전두환도 한때 무혐의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처벌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철저하게 질서 유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검찰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윤석열 문제로 이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극화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 기억까지 때문에 줄기가 좀 흔들리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록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워크 정말로 중요하고요. 뭐 공격수 하나가 막 골 많이 넣으면 뭐 하겠어요? 저 수비 못해가 골 더 많이 먹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할 분담이 또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누가 얼굴을 할 것이냐, 누가 손발을 할 것이냐, 누가 몸통 역할을 할 것이냐. 이건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는 거지. 머리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 팀워크 내에서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철학이 중요하고 또 그게 이제 구현되는 게 정책인데 저는 이제 협력 관계라고 봐요. 뭐 이낙연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 잘 아시겠죠. 뭐 되시면 또 저희가 열심히 또 응원해 드려야 되고 역할 분담 뭐 저희가 주어지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제거해야 될 적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될 동지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또 격려 응원하는 속에 경쟁하고 더 좋은 대안들 내고 더 좋은 실력들을 뽐내서 정말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할 사람이 되면 뭐 또 흔쾌히 또 승복하고 열심히 또 응원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그 다양한 사고, 다양한 입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죠. 하나의 단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군, 경찰, 조직폭력배처럼.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다양한 것은 당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야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니까요. 또 입장들이 또 다르고 또 상황 따라 또 생각들도 바뀌기 때문에 저는 뭐 심각하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뭐 극렬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해악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정말로 일부고요. 뭐 건전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일단 사실은 나라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일 테고 또 당이 잘 되길 바랄 테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를 바랄 테고 민주당 정권이 또 재창출되기를 또 바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그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님하고 이재명하고 섞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만 추려서 쓰자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정치는 그런 거죠. 이긴 쪽이 다 갖고 진 쪽이 다 뭐 배제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가 끝나도 함께 해야 될 분들인 거죠. 이제 그거를 잘해야죠. 그게 진정한 통합이죠. 또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국민들도 아울러서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역할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워서 막 원수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바라시는 거 결국은 좋은 나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이 개선되는 걸 원하실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고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좀 더 뭐 이렇게 언행일치되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가지시잖아요. 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실 테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면 또 인정해 주시겠죠. 뭐.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이제 완화돼서 내 지역이니까 뭐 이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지역주의, 사라진 나라, 지역주의가 없어진 나라, 그 꿈, 그거는 꼭 이루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 처음 한 얘기인데, 처음 드린 말씀인데,
이낙연 대표님이 여기 경기도지사 공간에 오신 일 있잖아요. 선거 때. 네.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이게 지금 한반도 역사에서 이 지역주의 때문에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갈리고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 근데 이걸 대표님께서 조금, 좀 이제 정말 안 좋은 5천년 역사를 좀 이렇게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 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사실 뿌리는 호남이 맞습니다. 그거는 실제 당내 구조가 그래요. 실제로 수도권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되게 민주당 지지 또는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 호남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이 민주당의 뭐라 그래요? 뿌리 중심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거기가 거의 결정을 해요. 호남이 결정하면 그게 이제 뭐 수도권에 전국으로 쫙 퍼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호남 분들이 책임감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리적 판단들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바뀌는데, 이제 집단적 그 판단이 바뀌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신통할 정도인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부는 사실 방향은 호남이 결정하죠. 뭐 그건 현실이고요. 근데 그 호남 분들이 되게 가지고 있는 아까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공리적 판단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말 지역에 따른 문제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그건 체험으로 알게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기대를 모으는 것인데 그 기대를 모으는 길은 결국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는 이제 말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언행 일치하는 거, 이 중요하고요. 작지만 그 성과를 많이 여러 곳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뭐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직접 이제 일하는 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냥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제 함께 힘 합쳐서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돼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세대 아닌 우리 다음 세대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내 자식들한테는 나보다 더 나쁜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출산을 거부하겠어요? 좀 슬픈 사회인데 이제 아이도 많이 낳고 또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또 뭐 손자녀들이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